이제 한국의 환경오염 사건으로 오게 되면요, 대표적인 공해 사건이 온산병 사건이 되겠습니다. 온산병을 지칭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애들만은 살려달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건데요. 당시 공해문제연구소 소장이었던 최열 지금 환경재단 이사장님이 이 문제를 공론화를 시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온산공단이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울산에 들어가 있는데 당시는 이제 독립적인 지역이었는데요. 온산에서 당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화합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과 같은 계획적인 공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일종의 난개발이었던 것이죠. 공업단지 지역을 설정하고 나서 기업들 보고 좋은 땅을 다 선점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기업들이 몫이 좋은 싼 땅만 먼저 선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다 공장을 지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사이에 두고 두 개 공장을 짓고 이게 마을 위로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고, 다음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는 초등학교 주변에 오염물질을 펑펑 내뿜는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지금 보면은 막장식의 공업단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1978년에 공업단지가 가동되고 난 다음에 1980년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괴질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열 당시 소장님이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울산 주민들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공해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당시 울산 공업단지였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울산 지역의 주민들을 서울에 모셔와서 얘기를 하게 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울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서울역에 내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당시 서울도 연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울산 지역 주민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아, 서울 공기 억수로 좋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열 소장님이 한번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서울 공기를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울산은 얼마나 심각한 거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분이 그 다음 말을 하시는 게 온산은 울산보다 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온산 지역에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온산 지역에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당시 38세 된 해녀분이 최열 소장님의 손을 잡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우리 애들만은 살려달라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 최열 소장님이 36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2살 많은 젊은 여인이 자기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은 살려달라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되고요. 드디어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서 온산병의 실태를 알리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일보를 통해서 온산병이 폭로되는 시기가 80년대 이제 88 올림픽으로 향해 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전두환 당시 정부에서는 이런 온산병이 국제 문제가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다 즉시 분산 이주시켜 버립니다. 한꺼번에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단합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분산해서 이주시키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증거를 인멸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산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미나마타병을 조사했던 구마모토 대학의 하라다 교수가 온산 지역을 조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온산 지역의 사례는 복합 공해병으로 봐야 된다. 즉, 기존의 대표적인 공해 사건들은 단일 물질에 의한 사건이었다. 미나마타병은 수원, 다음에 이따이병은 카드뮴, 이런 식으로 단일 오염 물질에 의해서 환경 오염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온산병은 새로운 유형의 공해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런 추가적인 심층 조사가 되기 이전에 이미 증거인멸이 되면서 온산병은 현재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러버 크넬 사건이 되겠습니다. 러버, 사랑, 크넬, 운하, 사랑의 운하 사건이 아니고요. 이때 러버는 사람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버라고 하는 사람이 운하를 개발하면서 개발하다가 만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매립 사건이 이제 러브크넬 사건이 되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냐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서 발생을 합니다. 미국의 5대 호수가 있잖아요, 북쪽에. 근데 이리호하고 온타리오 사이에 강이 하나가 흐르는데 이 강이 나이아가라 강입니다. 나이아가라 강이니까 뭐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그 폭포가 있으니까 강을 통해서 배들이 왔다 갔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호수를 이어주는 물류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아가라 폭포를 우회하는 운하를 뚫으면 두 호수가 배로 운반할 수 있으니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러버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고 1890년대 운하를 팔기 시작하는데 당시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망해버려요. 운하가 완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운하를 파다가만 땅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 운하를 파다가만 땅을 당시 지자체가 나이아가라 폭포시예요. 시 이름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시에서 그 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묻는 매립장으로 그냥 쓰다가 그 땅을 누가 그 지역에 있는 화학회사 하나가 자기한테 팔라고 해요. 그래서 그 화학회사가 그 땅을 사서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화학 폐기물을 거의 몇만 톤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묻고 나서 그냥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은 괜찮았는데 또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젊은 노동자들이 몰려오게 되고 애들을 위해 학교가 필요하게 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시의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부지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1달러에 사요. 그리고 그 회사는 1달러에 그 땅을 팔면서 여기 묻어있는 폐기물로 인한 문제 제기를 나한테 하지 마! 이런 식의 계약서에 촘촘하게 그 내용을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학교를 짓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짓고 나서 또 땅이 남으니까 시에서 그 땅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주거지가 형성돼요,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애들이나 주민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괴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러브크넬 사건의 전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유해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러브크넬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보이는 화면에서는 젊은 여성분이 계시죠. 이게 로이 깁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러브크넬 지역에서의 주민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소각제 투기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북부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도시에서 소각장이 있었는데요. 소각장에서 당연히 소각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소각제는 유해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각제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옆에 있는 지자체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자체에서 우리 매립장에 유해 폐기물을 묻지 마라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각제를 매립을 하지 못하고 소각장에 쌓아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000톤까지 소각제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각제를 쌓아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이 소각제를 미국 밖에서 좀 처리를 해줘 라고 어느 해운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배에다가 그 소각제 12,000톤을 싣고 이제 미국 밖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안 받아줘요.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을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지금 IT 공화국 있잖아요. 흑인 노예들이 세웠던 나라,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그 IT 공화국에 가서 비료 원료라고 속인 다음에 4,000톤을 그 해변가에 쏟아 붓고 도망쳐버려요. 나중에 그린피스가 이 사실을 알고 야 그거 비료가 아니라 굉장히 유해한 폐기물이야 라고 정보를 주고 IT 정부에서 항의를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버렸죠. 2000년대 이후에서야 이 소각제가 제대로 처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해변가에 있었으니까 바다에 다 쓸려갔겠죠, 많이. 나머지 8,000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8,0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2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싱가포르 항구에 들어오는데 싱가포르 항구에 들어온 이 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 8,000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서양 바다에 뿌리고 온 거죠.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선진국이 자국의 환경 규제 강화를 통해서 자국에 처리할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을 규제가 약한 저개발 국가로 수출하는 이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공분 혹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사건이 이제 8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88년까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체결되는 게 그 유명한 바젤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협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바젤 협약이 체결되게 된 계기를 준 여러 사건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 필라델피아의 소각제 해양 투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 쓰레기 관리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우리 인식들이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좀 진전들이 되어 왔고 2000년대 이후에 국제 간에 선진국에서 나오는 유해 폐기물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전자 폐기물이었죠. 2000년대 초반에서는 중국에서 선진국에서 나오는 컴퓨터 등의 전자 폐기물들을 처리하면서 문제가 됐었고요. 또 중국이 문제가 되니까 이동이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2014년 정도 사진인데요. 아프리카 가나가 또 선진국에서의 전자 폐기물 처리 장소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최근에는 문제가 됐던 게 플라스틱이었죠. 선진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중국이나 혹은 중국으로 가지 못한 동남아시아에 수출되면서 문제가 되었었고요. 19년, 작년에 바젤 협약이 개정되면서 플라스틱은 원래 바젤 협약의 통제 대상이 되는 유해 폐기물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바젤 협약의 통제 대상 폐기물로 플라스틱이 추가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진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후진국가, 저개발 국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를 받게 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전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 환경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순환경제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